자, 미래 예측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는 정신건강, 그리고 그것이 원격 시청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직관적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절친한 친구인 딕 오지에어와 함께합니다. 우리 둘 다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린 그걸 처리하죠. 딕, 잘 지냈어요? 쇼에 출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게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ABC 계열사인 KITV에서 일하던 2000년대 중반이었을 때였는데 오후 2시쯤이었어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점심에 다이어트 펩시를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약간 불안해졌어요. 약을 과다 복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뭘 먹은 걸까요? 약을 먹은 건가요? 그리고 정말 불편해졌어요. 뉴스룸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걷고 있었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프로듀서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딕,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안색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전 괜찮지 않다고 했죠. 그러더니 저를 계속 지켜보더니 정말 안 좋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몸이 안 좋다고요. 병원에 가야 하냐고 물었죠. 전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를 데리고 프로듀서가 운전해줬어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병원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호흡곤란과 함께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저라고 말했죠. 그들은 저를 데려가서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은 그들이 암호처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 옷을 찢고 정극을 붙이더니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심장마비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채식주의자이고 몸매와 혈압도 정상이며 수영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황 발작을 일으킨 거였어요. 와우. 그러자 병원에서 공황 발작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위해 의사에게 보내졌고 몇 번 더 공황 발작을 겪었어요. 의사는 공황 발작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쥐를 무서워해서 당황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공황 발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딕. 공황 발작은 우리 몸에서 신경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죠. 30초 안에 죽는다고 생각하죠. 네, 공포를 견디는 능력과 무관한 건가요? 저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많이 처해봤어요. 전 보통 밤에 공황 발작을 겪어요. 한밤중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곤 하죠. 회상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리적 반응일 뿐이에요. 명상 덕분에 마음은 평온을 유지하고 몸은 심장이 뛰고 머리가 두근거리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반응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체는 마치 싸움이나 도피 중인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갔죠. 의사는 약을 좀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자낙스를 준 것 같아요. 전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항우울제인 SSRI 계열의 박실도 줬어요. 저는 안 먹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더 먹어야 하냐고 물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복용합니다. 신뢰할게요. 와우. 그리고 너무 심해져서 어디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반 정도 먹었어요. 그래서 팍실이라는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활 방식을 바꿨어요. 술을 끊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식단을 바꿨어요.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안 마시고 아스파탐도 안 먹었어요. 아스파탐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이 아스파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먹어치웠고 공황 발작이 오면 그냥 해보라고 말하곤 했어요. 알려주세요. 전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불편할 거라는 건 알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결국 더 이상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고 저는 벨리즈에 갔는데 미미와 저는 벨리즈에 갇혀버렸어요. 저희는 벨리즈의 열악한 지역에 있었어요. 더 나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었죠.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고 국경이 봉쇄된 상태였죠. 비행기도 없었어요. 집에 갈 수 없었죠. 언제가 될지 몰랐죠. 언제가 될지 모르죠. 여행할 수 없었어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어두워지면 외출할 수 없었죠. 저희는 이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컴퓨터를 연결하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말하더군요. 전 공황 발작이 온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공황 발작을 매일, 하루 종일,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받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심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화가 기억나요. 그래. 그래서 저는 겁이 났어요. 마치, 맙소사. 이건 정당할 수 있어요. 벨리즈에서 돌아와서 하와이에서 땅바닥에 뽀뽀를 한 건 너무 과했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벨리즈에서 심한 공황 발작을 겪었어요. 아내는 거의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내가 죽는다고요. 여기엔 당신을 데려갈 의사가 없대요. 우리가 집에 있었다면 내가 당신 주치의에게 데려다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알프라졸람과 자낙스를 줬어요. 맙소사, 찍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겁이 났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자낙스 반 알을 먹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정말 좋네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꽤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죠. 그러다 다른 약을 처방받았죠. 메타제핀은 벤조디아제핀은 아니지만 항우울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복용하고 있는데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병에 몇 시에 이 약을 먹고 몇 시에 이 약을 먹어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자낙스를 끊었어요. 절반 대신 4분의 1을 먹었죠. 복용하는 대신에 난 4시간은 기다릴 수 있어 4시간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다 오후 1시 반에 도착했죠.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 건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제약업계는 이런 약을 먹으면 평생 고객이 되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그 약을 끊고 다른 약도 끊었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술도 끊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격 시청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양과 압박감이 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인류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오늘 집세 낼 수 있을까? 아이들 옷은 살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네요. 비열한 말이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대화에 참여하면서 시나리오가 그중 하나였다고 말씀하셨죠. 우한에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점점 더 긴장했죠.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있다고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을 때 다들 학교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 이게 다야. 그 과정에서 저는 꽤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심령 데이터와 원격 관찰 데이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저는 벨리즈에 있었어요. 그곳에 막 도착했는데 정부가 우리를 봉쇄했죠. 저는 세상에 역이 같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 나, 데이즈, 그리고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를 가둔 것 같았어요. 우리 문명이 끝나는 건가?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피가 차가워졌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저는 맙소사, 이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끝인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를 무너뜨렸죠. 세션을 진행하던 때가 기억나요. 훌륭한 세션과 훌륭한 디브리핑을 하고 나면 항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패배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죠. 아버지의 하루 중 하이라이트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의료진들을 위해 박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아버지의 하루 중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학장으로서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00명의 학생과 80명 이상의 교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죠.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학교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계시죠. 네, 저는 학생처장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하거나 학교가 봉쇄될 때마다 만약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제 배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베테랑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군사정보부에 있었어요. 전쟁터도 다녀왔고 경찰도 해봤죠. 나쁜 일을 많이 겪었군요. 그러다 필라델피아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어요. 전직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애들이 저를 폭탄차라고 생각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일들을 다 겪었죠.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모두가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야.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훈련하고 훈련합시다.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을 점검합시다. 저는 예방, 학교 내 정신건강 커뮤니티 지원, 학부모와의 협력 등 모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부담을 줍니다. 학교 안에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면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누군가 사물함 같은 것을 두드리면 저는 뛰고 또 뛰어요. 사람들은 항상 데니스는 항상 움직인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에 반응하며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5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넓은 부지라서 제가 일하는 곳에는 무서운 곳도 많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건가요? 네. 가슴에 와 닿나요? 어떤 날은요? 당연하지. 어떻게 안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원격 시청 수업이 열리는 주차장에서 녹색 베레모를 쓰고 전투 상황에 처한 글렌 휘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차가 역주행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시간 1초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을 그만두면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움을 잃게 될까봐, 전술적 인식이나 상황 인식을 잃게 될까봐
항상 걱정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차문을 쾅 닫는 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였을 때처럼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보고 와, 아직도 저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이젠 내 일부가 됐으니 어쨌든 고마워. 네. 누가 듣고 있다면 당신은 공황 발작을 겪었어요. 공황 발작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만 당신을 죽이진 않아요. 내 말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일이야. 그보다 더 불편한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편두통과 통증, 상심과 시련, 슬픔도 겪어봤어요. 하지만 공황 발작은 정말 끔찍하죠. 특별한 종류의 지옥이죠. 하지만 힘들죠. 운동하고, 좋은 식단을 섭취하고, 약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고, 약을 먹는다면 최소한의 약만 복용하고 가능한 한 약을 끊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바로 내 것이기가 될 거야. 내 여정이요. 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우리 7살쯤 됐을 거예요. 작년 봄이었죠. 전 약을 안 해요. 카페인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 불안과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ADHD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 항상 그건 관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경찰이었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커피를 마셨더니 갑자기 제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온통 엉망인지 깨달았어요. 카페인이 도파민 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카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ADHD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울었어요. 제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달았거든요. 제 생각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잠시 도움이 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극에 달했고 신경소해약이 왔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어야 했어요. 한구울제를 먹어야 했어요. 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복이 심해서요. 기분이 좋을 때만 기분이 좋았지 우울증에 걸리면 기분이 바닥을 치죠. 그래서 그걸 조절해야 했죠. 그런 다음 ADHD를 조절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약은 심볼타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약에 취해 있었어요. 침대가 있는 건 알아요. 기분이 좋았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제 두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불안감도 훨씬 덜해요.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틀 전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위기에 처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정시키고 간호사에게 가서 1시간 반 동안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 약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저는 약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약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 전자기장을 주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서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밖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는 그것에 매우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품을 원격으로 볼 때. 네, 앨런 머스크를 원격으로 보고 있으면 그의 기분이 느껴져요. 내가 나폴레옹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았어요. 2. 그는 대포로 코사크를 쓰러뜨리는 걸 좋아했죠. 그 순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격 조준을 하는데 성공적인 원격 조준은 에뮬레이션입니다. 표적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팀을 꾸려서 이런 대화를 해야 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치료에서 서로를 돕고 있고, 우리는 언젠가 모든 시청자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즈는 건강 문제가 좀 있어요. 에드워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안정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전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비밀은 지켜지지만 원격 시청은 고강도의 노력입니다. 강도 높은 일이죠. 시공간을 뛰어넘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지만 할 수 있죠. 그럼 뇌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움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제 평생 동안 저는 방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인터뷰나 신문을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할 방법이 없다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청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격 시청의 장점은 세션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 기능을 끄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기능을 끄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니 훨씬 더 통제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험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콜로세움에서 열린 그레이트 데드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레이트풀 데드와 밥 딜런을 보기 위해 60만 명이 모였죠. 와우. 사운드보드와 무대의 중간쯤 되는 앞쪽에 있었는데 공연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 LSD에 취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경사로를 올라 화장실로 가서 친구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마치 서사시적인 영웅의 여정 같았습니다. 마치 신령술사의 출연 같았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약에 취한 사람들의 분위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마치 군중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았어요.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군중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맙소사. 돌아가야죠. 네, 그런 장면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건 원격 시청이 나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87년이었으니 제가 원격 시청에 입문하기 10년 전이었죠. 그 콘서트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텔레파시와 의식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사소한 일들이 실타래처럼 엮여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제 인생은 텔레비전 뉴스캐스터가 되기 전과 하와이에서 텔레비전 뉴스캐스터로 일하기 전, 그리고 하와이에서 텔레비전 뉴스캐스터로 일한 후 1997에서 원격 시청자가 된 후로 나뉘는데 1997 이후의 원격 시청자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렸습니다. 저는 3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죠.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원격 시청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어요. 네. 로마의 한 남자가 저를 위해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저를 위해 타겟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원격 시청자가 있습니다. 난 당신을 몰라요. 난 일 안 할 거야. 글쎄. 달콤한 제안은 할 수 있겠지. 군대에서 원격 시청기를 10배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전자 자극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본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주면 자네가 날 위해 타겟을 찾아줘야 해. 그래서 리모트 뷰어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원격 뷰어를 슈퍼 원격 뷰어로 만드는 증강 기능을 사용하여 이 사람을 위해 타겟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데 어떤 작업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으면 루마니아 사람이 중국인 여성을 데려와서 세션을 중국어로 통역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모든 돈을 지불하고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보기관과 알려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국제적인 갈취쇼에 빠져들게 됩니다.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빨리 보고 싶네요. 그래, 잘 됐네. 멋져요, 딕. 롬보, 심령술사가 책을 쓰라고 했어요. 책을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 안에 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이야기예요. 원격 관찰을 통한 나의 여정처럼요. 제게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원격으로 이걸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모든 흥미로운 사람들과 일들이요. 하지만 소설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캐릭터와 물건은 재미있을 거예요. 루마니아인이 이 파일의 이름을 말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걸 말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비밀이죠.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타깃이 폭발적인 효과를 보였을 때 그는 완전히 경험에 젖어버립니다. 보통은 제가 평생 원격 시청자로서 기다려온 순간이죠. 알았어. 그럼 가져가게 놔둘 순 없어. 어디서 났어? 묻지도 마세요. 그래서 남은 것은 그림자뿐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멋진 이야기네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네, 설명이 필요해요. 저 중국 여자는 누구야? 그녀의 이름은 펜입니다. 펜 누워. 거짓말. 펜 거짓말. 그녀는 이중 첩자인가요? 사랑에 빠진 건가요? 아니면 그를 도우러 가는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근래는 책을 써서 원격 시청자들이 원격 시청 세션을 통해 줄거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79만 3,986인데 이걸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책에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와우. 그래서 우리는 원격 시청자가 원격으로 플롯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오진 않았겠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겠죠. 그럼 피드백 없이 15번의 세션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였냐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건 이거였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좋아서 다음 목표물을 해봐요. 그래, 그리고 그들이 알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거 멋지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출판한 책이 있어요. 에드워드의 신비로운 세션 중 하나에서 영감을 얻었죠. 그 책에서 에드워드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지금 2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격 시청에 대한 탐색 세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세션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활용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진행했던 1년의 세션을 살펴보니 영적 개념과 심령 개념 등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권에 딱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세션에서 얻은 주제를 제 캐릭터와 그들의 경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저는 뉴스룸에서 끔찍한 공황 발작을 겪었는데 당시 저는 건강한 기자였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써야겠다고요. 텐제로 뉴스에서 딕이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코너를 맡았어요. 방송국에 가서 세상이 종말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몸은 멀쩡하다고 말했죠. 의사가 공황 발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안 장애에 대해 의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홍보하고 뉴스에 연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용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전 생각했죠. 전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말 용감하다고 하더군요. 정신질환을 인정한 거잖아요. 전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건강 문제였나요? 그냥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죠. 미국의 정신 건강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친구나 가족들과 많은 경험을 했고,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신체 질환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생리적 반응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위기센터에 가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너무 빨리 풀려난 후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기자 명단도요. 몇 년 전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총기를 난사할 준비가 100% 되어 있었고 그 아이를 거기서 꺼내서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까지 한두 달이 걸렸고 저는 여기 앉아서 전직 경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아이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세요. 필요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과 대화하세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옹호하거나 옹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이것은 우리 문명의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환기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두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할게요. 적어도 한두 명은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크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진정하라고 말하곤 했어요. 심호흡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저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는 시스템 트레이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는 절대 진정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누군가 화가 났는데 진정하라고 하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냥 꺼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공황장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는 말하길, 저는 스스로를 끌어올려서 내가 그들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래요. 알아요. 그래 알았어. 애들을 진정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수준에 맞추려고 하죠. 불안감이요. 네, 이해합니다. 그래, 이해, 네. 그렇죠. 나도 그래요. 그리고 천천히 그들을 무너뜨렸죠. 네.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해서 들어온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무슨 일이에요?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미쳤군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아니요. 지금 겪고 있어요. 고함을 지르며 윽박지르는 대신에 이를 검증하고 지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알았어요. 데니스.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즐거웠어요. 좋은 대화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딕,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은 뭘 추천하죠? 그냥 조용히 지내고 태평양에서 수영을 하죠. 바다. 내일 명상하세요. 명상을 하죠. 기타도 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요. 원격 시청, 유튜브, 인터뷰, 팟캐스트가 있죠. 편집도 많이 하고요. 미래 예측, 청구서 처리 등 비즈니스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 있는데 미국 본토에서는 이미 정오이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받은 편지함이 벌써 꽉 찼습니다. 즉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는 제 주의를 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 반쯤 수영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저녁까지 일하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춥니다. 기타를 꺼내 슬래키 기타를 연주하며 명상을 하죠. 멋지네요. 좋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래요. 만약 우리 중 한 명이라도 혼자서 이 원격 시청과 암호화폐 목표 및 미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아시다시피 디브리핑을 할 때 수다만 떨다가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거든요. 힘든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아내를 웃게 만듭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요전 날 밤에 힘들었거든요. 정말 어지럽고 불안 발작을 일으켜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내가 말하길 돈 좀 줄까? 아니면 먹을 걸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말한 방식이 그녀를 깨뜨렸어. 그녀는 그냥 웃었어요. 한 2분 정도 웃었죠. 웃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그렇죠. 잘 됐네요. 네, 그거요. 좋은 지적이네요. 정말 그래요. 네,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해요. 명상도 하고, 매일 요가도 하고, 글도 쓰고, 웃으려고 노력해요. 자녀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항상 웃게 만들어주세요. 네, 전 매일 그들을 웃겨요. 애들은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항상 장난을 치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 딕, 고마워요. 항상 그렇듯이 좋은 대화였어요. 시청 중이시거나 듣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런 일을 겪어도 괜찮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workfutureforecastinggroup.com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다음 이벤트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7일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면 쇼에서 제공하는 모든 훌륭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원격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futureforecastinggroup.com 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특히 딕을 꼭 확인해보세요. 딕, 정말 고마워요, 친구. 정말 좋았어요. 데니스, 항상 대화가 즐거웠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우정을 쌓았습니다. 고마워요. 알았어. 딕 정말 고마워요. 미래 예측 그룹을 대표해 데니스 네이피 2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